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레이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가 당면하는 세 가지 난제 중에서 제조업 위기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소 중립과 아리백 이행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전 세계 기후의 평균 온도상의 상관관계가 있고, 탄소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가 생기고, 이 기상 변화가 환경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전 세계 평균 기온 간의 상관관계는 19세기 말 한 과학자의 논문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전 세계적인 평균 기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와 자료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 초기 논의에서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기온의 증가가 환경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또 경험들이 급증하면서 탄소 중립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다는 주장들이 더욱더 힘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0도, 50도에 달하는 살인더위라든지 초대형 산불, 홍수, 산사태 같은 각종 재해들이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습니다. 2050년쯤에는 빙하가 녹은 결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이 고갈되는 시점, 이른바 피크워터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간다면 2100년까지 빙하의 80%가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사가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약 30년 동안 지구의 해수면이 약 9.8cm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남극의 아이스코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이스코어라는 것은 빙하를 수직으로 실린더 모형으로 쭉 뚫어서 축출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스코어에는 그동안에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이고 녹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이어, 층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층들에 따르는 탄소의 함유량을 통해서 지난 50만 년 동안 지구 기후 변화와 탄소 농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당시의 지구의 온도를 0도라고 표준화시켰을 때 지난 50만 년 동안 2도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빙하기라고 할 수 있는 4도 내지는 6도까지 떨어지는 기간들은 있었습니다만 온난화가 2도 이상 지속된 기간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지구 온난화와 기온 상승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2도를 능가하면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6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발견과 우리가 일상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들을 실감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다자간 협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4년에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것이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첫 번째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는 유명한 교토 프로토콜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잘 사는 나라들이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5% 이하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 파리 어코드, 파리 협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이때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씨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각국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에는 IPCC, 즉 국제 정부 간의 기후 변화에 대한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1.5도
100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자는 목표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협정들은 자발적인 탄소 감축 계획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발적인 계획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른바 무임승차의 문제점들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직면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일대학교 노드하우스 교수 같은 경우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클럽을 결성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발적인 감축 계획에서 탄소 가격제로 이행하자는 것이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탄소 가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발생하는 외부성에 대해서 시장 가격을 책정하자는 것입니다. 외부성에 대해서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탄소 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배출권 가격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캡 앤 트레이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른바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노드하우스 교수가 주창한 기후클럽은 2022년 G7 회의에서 의장국이었던 독일이 국제 기후클럽을 결성하자는 제안, 그리고 올 2023년 일본 G7 회의에서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클럽의 아이디어는 기후클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는 탄소 양을 줄이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세금을 매겨서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 감축을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겨서 상품 수입들을 제한함으로써 기후클럽에도 가입할 유인들을 주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정한 탄소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탄소세를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탄소가 미치는 우리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지금 당장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해서 미래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해악에 대한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우리가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할인율을 낮게 쓰느냐 높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할인율이 높다고 하면은 즉 미래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도에 대한 무게를 조금 둔다는 의미가 되고, 할인율을 낮게 한다는 것은 미래 피해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탄소 감축량을 어느 정도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적정한 탄소 가격의 추정 범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드하우스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매우 보수적인 사회 할인율이라든지 감축 목표를 가정하더라도 2019년 이 논문을 쓸 당시에 필요한 목표 탄소 가격이 실제 탄소 거래되는 배출량 가격의 10배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현실은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단법인 넥스트의 2011년 계산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2025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한 톤당 약 87달러, 12만 원부터 시작해서 2050년까지는 718달러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출권 거래액 자체는 12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한 3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노드하우스 교수가 주장한 기후클럽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형성하자는 아주 초기 단계의 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가격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EU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탄소 국경 조정제도,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 줄여서 CBAM이라고 부릅니다. 이 CBAM 제도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드디어 제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의 시범 단계를 거치고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CBAM은 다음과 같이 작동이 됩니다. 역외, 유럽 외에서 수입하는 업자들은
탄소 배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유럽 당국에 해당 당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 내에서 동일한 상품에서 탄소 배출되는 정도와 보고된 탄소 배출 정도의 차이만큼을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서티피켓 인증서를 구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디어는 역내 유럽 내에 탄소 배출량과 역외 유럽 외의 탄소 배출량의 차이로 인한 부당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카본 리키지를 막겠다는 아이디어고, 이 카본 리키지를 막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하는 탄소 가격만큼 수입 서티피켓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도입 전까지 올 10월부터 시범 단계에서는 시멘트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6개 종목만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이 6개 종목에 한해서 탄소 배출량을 유럽 수입업자들에게 보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2016년 시행이 되게 되면 이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티피켓을 탄소 배출량 차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고 대상 품목도 점차 늘어가게 됩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대출권 거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를 무상으로 할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상 할당 자체도 점점 줄여나가서 2026년에서 2034년까지는 무상 할당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특히 유럽에 대한 철강 수출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만약에 CBAM이 작동되게 된다면 한국 철강의 유럽 수출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클린 컴피티션 액트, 청정경쟁법이라는 법안이 2026년 6월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유럽의 CBAM과 유사한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 아이디어는 유사합니다. 이 법안은 아직 발의된 상태고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EU의 CBAM이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고 기후클럽 가입이 확대되면 이 청정경제법 같은 유사 법안이 미국에서도 입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탄소 가격제에 기초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국제기구들, 국제협약들이 변화해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2021년에 우리나라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즉 NDC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A안, B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안과 B안의 차이점은 발전을 전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전환 부분에서 탄소 중립을 할지 일부 LNG 같은 발전소를 둬서 탄소 중립을 100% 하지 않을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이라는 기술을 얼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은 현재보다 80% 수준을 감축해서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준 연도로 삼는 것은 2018년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 의 경우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엔 5년 앞당겨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기준 연도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기준 연도는 주로 코로나19 이전에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각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독특한 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발전 부분이 전체 순탄소 배출량의 한 37%, 8%를 차지하고 산업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한 36,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제조업의 대부분이 중화학공업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이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조업이 전기 수요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전 부분에서 사실 산업용 전기 수요가 전체의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직접 간접 배출을 모두 고려하면은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 전체 산소 배출량의 55% 수준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월등하게 높은 산업 부분의 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2030년 NDC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데 2030년 첫 10년 동안에는 40을 줄이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생각해 보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나머지 20년 동안에 남은 60%를 감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평균 40%를 감축하는데 산업 부분에서는 기존의 NDC 안에서 14.5%만 감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산업 부분의 감축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NDC 안을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산업 부분의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과연 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나왔던 탄소 중립 안과 NDC 안 자체를 보더라도 산업 부분의 탄소 감축이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비용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는 이것조차 NDC 14.5% 줄이는 것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런 산업계의 이야기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반영되어서 이 계획이 다시 11.4%로 줄어졌습니다. 과연 산업 부분에서 탄소 중립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행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전환 부분, 발전 부분에서의 에너지 믹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산업 부분의 전환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우리는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는 데 논의들이 집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한 에너지 믹스안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늘리고 원전 비중은 21.8%로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72.1%까지 확대하고 원전은 더욱더 줄여서 거의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2%가 아닌 21.5%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9% 정도 오히려 높여서 32.8%로 유지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로 편입하는 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탄소 중립 계획과 NDC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탄소 중립 RE1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나 RE100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탄소 중립과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것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